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고갈된 자금 중국의 조용한 연금 기금 위기, 그리고 캐나다의 트럼프 스타일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0%피 우위를 놓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중국의 조용한 위기, 바로 연금 기금 고갈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경고를 내놓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조용히 연금 제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 그리고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 청도에서 일하는 29세 배달기사 류씨는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6일 점심시간 교통체증을 뚫고 오토바이를 달리며 음식을 배달합니다. 하지만 그의 지출 목록에는 국가연금기여금이 없습니다. 매달 1,400위안, 우리 돈 약 27만원. 류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2주 채식비예요. 40년 후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를 돈을 지금 어떻게 내요. 이처럼 프리랜서, 라이브 스트리머, 배달기사 같은 유연 근무 종사자들 사이에서 연금 탈퇴는 점점 보편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40% 이상이 국가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직원과 고용주 몫을 모두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월 수입의 20%에 달하는 돈을 장기적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구조 자체가 이미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도가 빠져나간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한다면 왜 내가 그 호구가 되어야 하죠? 이런 목소리는 온라인에서도 퍼지고 있고, 중국 당국은 이런 흐름을 조용히 감시하며 해시태그나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 위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사회보험기금 수입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1조 8,900억 위안이었지만 지출은 7%나 증가해 11조 9,900억 위안으로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이로써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연금기금에 현금 흐름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예산에서 보조금을 투입해 이를 메웠지만 그마저도 지속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는 5조 7천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부 동부 연안부유 지역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야오닝이나 헤이룽장 같은 구산업지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금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유한 지역의 기금이 빈곤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2,840억 위안이 지역 간 이전되었습니다. 중국은 대응책으로 구조적 개혁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정년 연장을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정년은 2040년까지 63세로 여성도 점진적으로 정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세수 확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5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은 이미 교육 예산에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고 국채 발행의 약 4분의 1이 연금 재정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연금 보조금이 늘어나면 혁신 투자, 녹색 인프라, 지방부채 정리에 들어갈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농촌 상황은 더욱 암담합니다. 간수성에 사는 68세의 장펑인 씨는 한 달에 123위안, 약 24,000원 정도의 농촌연금을 받습니다. 그녀는 이 돈이면 소금이랑 국수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포도 수확철에는 여전히 일을 나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농촌연금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도심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도시로의 유입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 제도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중국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래 장기 투자자로 설계된 국가사회보장기금위원회는 지난해 1,200억 위안어치의 자산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각 지방정부가 기금 예비금을 끌어섰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정부 기금은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전환되었고 이는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장수성은 연금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개인이 기여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제3의 연금기둥이라 불리는 개인 연금계좌 제도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가입률은 낮고 회의론이 여전히 큽니다. 더 근본적인 개편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식 명목 확정 기여형 제도를 참고해 급여 상승률과 기대 수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자동 조정하는 모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걸림돌은 심리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의 한 정책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부동산을 진짜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계좌에 맡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류신처럼 당장의 생계를 중시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 선택이 쌓이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용한 이탈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나 수출 둔화만큼이나 깊은 충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연금 문제를 넘어 중국이 얼마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캐나다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적인 여론의 반전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캐나다 차기 총리 후보로 한때 가장 유력했던 인물 피에르 푸일리에브르가 어떻게 순식간에 지지율을 잃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피에르 푸일리에브르는 캐나다의 다음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보수당은 저스틴 트리도가 이끄는 자유당보다 여론조사에서 무려 20%포인트나 앞서며 기세등등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점점 더 오르는 물가와 집값,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변화의 아이콘으로 푸일리에브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북미 자유무역 문제를 꺼내들며 캐나다에 대한 관세와 합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역설적으로 보수당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은 순식간에 애국심으로 불타올랐고,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저스틴 트리도가 갑작스럽게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트리도 총리가 사임하고 새로운 자유당 대표로 마크 카니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마크 카니는 캐나다와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인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브렉시트를 안정적으로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의 그의 침착한 리더십은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안겨주었고, 선거 레이스에서 보수당을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중 43%는 트럼프에 맞서기에는 마크 카니가 더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푸일리에브르를 지지한 응답자는 36%에 그쳤습니다. 푸일리에브르는 2022년 보수당 대표가 된 이후 줄곧 포퓰리즘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세금 감면, 작은 정부, 기후변화 대응 중단, 군부의 각성 문화 종식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우파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우선이라는 구호 역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슬로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과거 오타와 트럭 시위대를 지지하며 보수 강경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고, 자유당이 진보적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실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푸일리에브르의 전략을 되려 역효과로 돌려놓았습니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보수적이던 유권자들조차 푸일리에브르가 트럼프를 닮았다며 불편함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트럼프와 같은 스타일의 지도자보다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외교적으로 침착한 리더를 원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푸일리에브르는 자신이 트럼프와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양부모 밑에서 자란 반면 트럼프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은 국민의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는 그의 메시지보다 트럼프와 유사한 어조와 캠페인 스타일이 더 강하게 각인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최근 토론에서 마크 카니를 트리도의 복사판이라 비판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신만이 경제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지만 카니의 안정적 이미지와 비교되며 오히려 공격의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푸일리에브르 캠프는 여전히 그가 큰 군중을 모은다는 점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4월 초 엘버타에서는 무려 1만 5천 명의 청중이 그의 연설을 들었다고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유권자들은 지금 트럼프보다는 당장 식비, 집값, 의료비, 생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세와 같은 트럼프의 강경책보다는 그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충격이 더 큰 문제입니다. 캐나다 가정들은 지금 나의 주머니가 괜찮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 문제를 신뢰감 있게 풀 수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결국 푸일리에브르는 포퓰리즘과 공격적 전략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돌풍을 일으켰지만, 트럼프라는 외부 변수가 등장하면서 캐나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안정과 신뢰 쪽으로 급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기를 이겨낸 마크 카니가 서 있습니다. 과연 캐나다 국민들은 다음 총리로 누구를 선택할까요? 푸일리에브르의 돌풍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마크 카니가 안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될지, 캐나다의 4월 28일 선거는 그 해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